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현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또 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야당이 좀 아쉬운 게 야당이 역할을 많이 해서 이 문제, 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짚을 거 짚고, 왜냐하면 우리 운명이 달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견제할 거 견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일부러 그래서 야당을 타겟팅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야당이 지금 집안 문제로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수습하느라고 김남국 건도 그렇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야당이 좀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안 돼요. 이럴수록 사실은 야당은 야당 역할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돼, 일을. 일을 해야 돼, 일을. 일을 해야 또 국민들이 봐주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 얘들도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아무리 집안에 문제가 불이 나서 그걸 끈다고 하지만 이제 불 끄는데 정신이 없으면 국민들이 봐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우리가 뭐 당이 다 다르고 하지만 무슨 저 당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사실 개멸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이라 그러면서 보수 세력을 괴멸시킬 듯이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보수 세력이 괴멸된다고 착각했는데 또 다른 이상한 또 이 정체불명의 검찰 세력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요. 그러고 보면 결국은 이 좌우는 균형감 있게 그 두 개의 날개로 난다라는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좌우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당 저는 뭐 글쎄 보수를 괴멸시킨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어떤 사회가 있으면 그 사회의 변화를 계속 추구하는 진보 세력도 있겠지만 그 사회의 근간을 또 지키고자 하는 세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느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 이 사회가 과연 굴러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그 어떤 세력 간의 균형이 깨지고 또 어떤 그 사회의 근간을 지키는 세력들이 무너지면서 이 엉뚱한 세력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고려 시대에 무신 정권 같은 상황. 그래서 이 너무 이렇게 상대를 괴멸시키겠다라기보다는 그리고 그 어떤 노선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실 어떤 사회의 보수적 성향을 가진 집단 그리고 진보적 성향을 가진 집단은 항상 이것은 일종의 자연 상태예요. 자연 상태다. 자연 상태죠. 아니 어떻게 똑같은 생각만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안드로이드 세상도 아닌데. 그래서 이건 자연 상태고 다만 어떤 특정 집단이 그 순간에 보수의 근간 그러니까 그 사회의 근간을 지키는 원래 보수의 가치 뭐 부국강병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 사회의 질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반하고 이상한 쪽으로 막 갈 때 이쪽이 제대로 되길 바라야죠. 그죠? 상대가 제대로 가길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 제대로 가는 거는요. 자기가 제대로 가면요. 상대도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못 살아남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비정상적인 적대적 의존이네요.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공생관계. 그래서 상대가 잘 가야 내가 잘 가면 상대도 잘 안 가면 그러니까 이 도태되게 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안에서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잘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내가 제대로 정도를 걷고 똑바로 가자 국민들 앞에. 그러면 그 상대가 안 변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당도 좀 잘해야 된다. 야당이 잘해야 또 윤석열 대통령도 여당도 큰일 났네. 우리 정신 차리자. 저 친구들이 저 야당이 대안으로 보여 국민들 앞에. 저 야당이 집권했으면 좋겠어. 뭔가 저 친구들이 뭔가를 권력을 잡아서 대신 이 뭔가 국가를 운영하면 훨씬 잘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국민들한테 들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자기들 살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변화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교체되거나 다른 새로운 세력으로 새로운 보수 세력으로 교체되거나 마찬가지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야, 이게 괴멸시키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민주당을 괴멸시키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네. 민주당이 조금 바로 서길 바란다. 요 정도 얘기하고 말아야지. 그리고 네. 자기가 열심히 하면 야당도 바뀌게 돼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요. 진보는 세상을 바꾸려 하고 보수는 국가를 지키려 한다. 둘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둘 다 필요한 거죠. 둘 다 필요한 거죠. 네. 너무 막 지키기만 해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너무 변화만 계속하고 네. 어떤 기존에 그래도 안정된 것들을 자꾸 너무 흔드는 것도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이제 적당히 조화를 이루는 게 필요한 건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쉽죠. 지금 뭐 문제죠. 문제 어떤 면에서. 네. 그죠? 네. 사실 이게 참 정치에서도 균형이고 선순환인데 순환할 대상이 없어져 버리면 국가가 삐걱거리고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근데 조금 걱정스러운 게 너무 이제 보면 이 민주당 야당을 향해서 너무 공세를 취하고 있어요. 정부가 네.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김남국 사건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비리나 뭐 기타 어떤 의혹 이런 것들을 계속 부각시켜요. 네. 그리고 그것을 또 언론이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민주당이 빨리 이게 뭐 억울하고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을 생각해야 돼요. 네. 그렇죠? 국민을 생각하고 이게 국가가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금 억울하더라도 일단 내가 접고 빨리 어떤 야당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국면 전환을 해야 된다. 네, 이게 조금 자기를 조금 헌신하는, 희생하는 그런. 왜냐하면 지금 심각한 상황이니까 지금 뭐 나라가 큰 문제가 없으면 자기 주장도 막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빨리 접고 빨리 자기가 예를 들면 저는 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네, 제가 지켜보면서. 근데 여하튼간에. 이것도 그렇지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보면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그다음에 계속 보면 뭐 이재명 대표 막 공격하더니 지금 보면 그 돈봉투 사건을 비롯해서 하나씩 지금 저는 김남국 의원이 끝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죠. 어떤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무서우니까 언론도 지금 무서워하는 거 아닌가요? 약간 공포가 좀 약간 으슬으슬하게 공포 분위기? 언론도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런 쪽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호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까지 막 극단적으로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안 하고도 다른 해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의식적으로 이것을 갈라치기 하면서 간호사와 의사, 간호조무사 갈라치기 막 하면서 의식적으로 이런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략인가? 분할 통치 전략이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대선 때 기억나십니까? 이놈이 싫으니까 저놈을 찍어야지. 저놈이 싫으니까 이놈을 찍어야지. 이런 식의 어떤 극단적 진영 대립 같은 거기에서 여기 꼭 누가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절대로 되면 안 되니까 일단 이 사람 찍자. 이런 분위기 좀 있었잖아요, 대선 때. 사실 근데 선거라는 것은 때로는 이제 차악의 선택 경쟁일 수 있는데 선거가 끝나고 일상적인 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것은 가능하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보면 아직도 선거 중이에요. 지금도 선거 중이에요. 선거 중이고 여당이 야당을 더 공격해요. 정부가 야당을 더 공격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윤 대통령인지 윤 대통령의 누구 측근인지 모르겠지만 전략인 것 같아요. 전략인 것 같다. 항상 선거 때의 포지션을 유지한다. 항상 선거처럼 한다. 그런 느낌을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이 국가를 운영하는 정책이라든가 비전, 민생 정책 이런 것들을 다루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죠? 생산적인 걸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생산적인 걸 하는 것이 아니고 징벌적인 것.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은 범죄자와의 게임 같은. 누굴 일망타진해야 되는 그렇죠. 거지. 일망타진해야 되는. 그게 지금 이 통치 행위에도 습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전략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치기, 그래서 상대를 죽이기. 그래서 상대가 엉망이 되면
나는 중간은 가는 거죠. 야. 응?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부정 평가율이 막 60% 넘고 어떨 때 네. 70% 가까이 가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 70%, 65% 저 가량이 이 반윤 정서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되면 총선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당표로 반영이 되면 절대 안 엄청난 되죠. 심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네. 그러면 뭐 이거는 그냥 몰락이죠, 몰락. 몰락이죠.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잘해서 표를 얻는 것보다도 저는 정말 저기는 부패 정당이야.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야 정말 윤석열 정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적적스럽지만 민주당을 심판해야 되겠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추구하는 그런 전략 갖고 있나? 누가 얘기하고 있나? 근데 흐름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서지 못하거든요. 비슷하게 가요. 그래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찐 개찐 이런 느낌 그렇죠.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찐 개찐 전략이에요. 제가 볼 도찐 때는. 개찐 전략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국회를 지나오면서 느끼는 건데 야당은 뭐 그런 여당을 비판하는 플랜카드 겁니다만은 여당은 보통 이제 민생 정책이라든가 포지티브하게 뭐 이런 거 달성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추진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책을 거는데 더 많이 걸어요. 돈봉투당 아니, 뭐 망해라 뭐 이런 거. 추진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뭐 하고 싶은 게 뭐 있나요? 저는 윤 대통령이 뭘 하고 싶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개혁 과제는 뭘까? 수사 열심히 하는 거. 뭐 부패 정당 없애기 뭐 이런 부패 건가? 정당 없애길 수 있겠네요. 뭐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정치권을 일망타진하기. 뭐 수사를 통해서. 그래서 정치를 어떤 수사를 통해서 자기 네. 발밑에 놓기. 우리나라 정치권 다 썼어. 뭐 이런 네. 건가? 네. 근데 뭐 자신이 그렇게 깨끗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신과 그 주변이 네. 그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보면 그래서 도찐 개찐 전략이다. 네. 내가 뭘 잘해가지고 어필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반윤 정서가 굉장히 높아지겠어. 네. 그러면 나에 대한 어떤 반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편에 대한 반감을 높여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나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잘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상대편에 대한 반감을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중도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네. 제가 느끼는 왜 그런 걸 느끼냐면 김남국 의원 건하고 돈봉투 사건이 이렇게 막 커지기 전에 국민들이 야 이거 너무 못한다. 문제가 심각하다. 그 일본 외교하고 그렇죠. 이렇게 뭐 그 도청 사건 있고 막 하면서 어떻게 맡길 수 있냐. 이거 걱정된다. 그런데 민주당도 그 전에 이렇게 이게 뭐 문재인 정권 때 실망했던 것도 있고 글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래가지고 제3세력에 대한 제3신당에 대한 기대가 좀 올라왔었어요. 그죠? 그런데 돈봉투건 그다음 김남국 건까지 딱 되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약간 중도 쪽에 있던 사람들이요. 반윤 성향의 중도 성향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제3신당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김남국 이 건 너무 화가 난다. 그러면서 막 비판을 세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네. 그러면서 또 국힘 내부가 막 결집되잖아요. 왜냐하면 국힘의 뭐 개혁보수 성향인 사람들도 막 나서서 막 그렇죠. 비판하잖아요. 비판하죠. 네. 그러면서 뭔가 결집되는 느낌이 딱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약간 반분하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여기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 김남국 의원을 괴롭히냐 이래서 또 마치 조국 사태처럼 역결집하고 역결집하는 현상. 그래서 이게 완전히 두 동아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이 이렇게 어떤 새로운 제3세력이나 이런 게 설 자리가 없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3신당이라 하더라도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이죠. 그죠? 네. 중도든 보수 성향이든 야당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윤 대통령한테 비판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땐 윤 대통령은
혹시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도찐개찐 전략을 통해서 도찐개찐 전략을 쓰고 있다. 민주당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갈라치기를 하면서 이 중간지대에서 비판적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있다. 그래서 두 조각을 내면서 예컨대 최악의 경우에 총선에서 정말 참패할 수 있는 것을 저 당이 지금 민주당이 이기면 안 되니까 우리가 뭉쳐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 총선이 이길 생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참패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막을 수 있죠. 반반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럼 그렇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보다는 의석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승리했다고 하겠죠. 민주당은 의석수가 줄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언론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겠죠. 그 어떤 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번처럼 뭐 170석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네.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언론은 민주당은 패배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의석을 줄였기 때문에 선방했다. 뭐 이런 식의 또 프레임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개는 중도를 잡는 전략을 쓰잖아요. 네. 선거가 다가오면. 그죠? 그게 아니에요. 중도는 어차피 자신한테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정치 아닐까. 혐오를 극대화시켜서 그렇죠. 중도층은 정치에서 이탈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그렇죠. 이탈하거나 아니면 그중에 약간 보수 성향은 민주당에 대한 혐오와 증오심을 막 높이면서 그래도 지금 이런 상태를 그냥 묵과할 수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성에 안 차더라도 일단 밀어주자. 네. 이 분위기를 계속 만드는 거 아니냐. 정치 발전에 굉장히 안 좋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도찐개찐 전략인데 요거를 이것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돼요. 정치가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렇지 그렇죠. 않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아주 냉정을 찾아야 된다. 민주당 지지층이든 국힘 지지층이든.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힘 지지층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고 민주당 지지층도 이것이 내부 사정상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민주당 내부의 어떤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왜 민주당만 공격하는 거야? 억울하다. 우리 싸우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국민들 앞에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일단 사과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이런 자세로 그래야 이 도찐개찐 전략이 안 통합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심판론이 안 통하게 또 만들어야 야당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역사적으로 히틀러 전략의 하나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히틀러가 그렇네, 진짜. 처음에 등장할 때 이제 히틀러가 나치라는 게 국가사회주의지 않습니까? 국가사회주의라는 게 전체주의지만은 사회주의와 친화력이 있어요. 국가 주도로 무언가 국가를 그렇죠. 개조하겠다 이런 게서 친화력이 있었는데 히틀러가 등장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회주의자들, 그 당시 이제 삼인주의자들입니다. 삼인주의자들을 굉장히 적대적으로 몰아붙여요. 매국노. 1차 대전에 패배할 때 삼인주의자들이 빨리 휴전을 하라고 했거든. 그 상황들을 매국노로 몰아붙이면서 자유주의자들과 연대하는 척해요. 그렇게 해서 사회주의자들을 애초에 쳐내버려요. 적대화시켜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유주의를 이제는 상대로 해서 또 적대적 전선을 해가지고 완전히 독재 국가를 만들어버리죠. 이게 혐오와 갈라치기 전술하는 게 전형적인 이제 개벨스 전략. 개벨스 전략이죠. 히틀러 전략이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 국민들과 지지 양당에 조금 그래도 양식 있는 똑똑한 지지자들이 저는 잘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네. 증오에 의한 선동 정치가 지금 심각한데요. 이 부분들이 좀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정리하면서 지금 내치가 참 심각한 상황인데 19일 날 히로시마로 또 출국을 합니다. 네. 네, G7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G7에 윤석열 대통령이 꼭 참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미일 공조 체제일까요? 안보에 관련된? 뭐 아무래도 저는 그 미국의 어떤 요청이라든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어쨌든 미국이 주도해서
이러한 어떤 그 일종의 이제 서방 국가들 이런 선진국들이 하나가 돼서 중국과 러시아를 왕따시키는 그림을 계속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미국 대 중국 이렇게 되면 사실 좀 궁색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럼 미국이 마치 중국이 이렇게 좀 도전국으로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그거를 못 견디는 굉장히 옹졸한, 그러다 보면 이게 국제적으로 설득력이 약해져요. 이 왜 우리가 이제 그 국제사회 이제 이 외교나 이런 데서 그 우리가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결국 뭐냐면 어떤 경쟁자가 이렇게 도전자가 계속 치고 올라오면서 비슷하게 자기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면요. 원래 있던 기득권을 가진 쪽에서는 여기서 과장되게 불안해해요. 그래서 계속 불안해하다가 결국에는 그걸 못 견디고 폭발한다. 폭발해서 그냥 공격하고 싸워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 싸울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저는 미중 간의 관계가 지금 딱 그거다. 그래서 전형적인 어떤 투키디데스의 함정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 그냥 미국이 단독으로 계속 갈등, 옛날 트럼프 때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나라들이 볼 때 이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강대국이나 패권의 또 주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 힘이 세다고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일종의 그것을 이제 국제 공공재라고 하는데요. 국제적인 공공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냉전기에 어땠어요? 미국이 자유라는 공공재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소련은 어쨌든 사회주의라는 어떤 평등이라는 공공재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힘도 셌지만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중국하고 계속 무역 갈등만 일으키고 둘이만 싸우면 이게 그럼 뭐야? 자기가 그러면 자꾸 경제적으로 딸리니까 이러는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따라가기도 하지만 다른 국제사회에서 설득이 약하죠. 그래서 이 패권을 유지하는 명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제가 볼 때는 끊임없이 어떤 중국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걸 노력을 하고 그 모양새를 위해서 집단안보 체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나토를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 일본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있고 중국 인근에 있는 나라.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없으면 지금 이 전략은 잘 세팅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의원님 이야기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본질은 G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갈등인데 경쟁이죠. 패권 경쟁. 경제 갈등인데 이걸 신냉전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전환시켜서 외표를 씌웠다. 프레임을 계속 만드는 거죠. 미국의 이제 속내를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넌센스 질문 하나 드릴까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군사력 격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략. 굉장히 많이 나죠. 아직 멀었죠. 미국을 따라가려면 중국이. 10대 1입니다. 네, 그럼요. 10대 1. 저는 10대 한 8대 1인 줄 알았는데 7대 1 정도. 10대. 요즘 이제 한 8대 1 정도 이야기하는데 러시아가 미국하고 한 4대 1 정도 된다. 한참 미국은요. 중국이 10대 1, 8대 1 정도 된다. 군사력 면에서는 미국이 세계의 어떤 경찰 역할을 계속 해오면서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를 해왔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블록 안보 체계 안 만들어도 안보 문제에서 중국 견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 아직도. 그래서 이 G7은 사실 안보 체제는 아니에요. 안보 체제는 이거는 아니죠. 이제 선진국들 간에 이제 미국이 주도해서 선진국들 간에 이제 큰 틀에서의 어떤 국제적인 이슈들을 이슈 몰이를 하는 이슈를 제기해서 이슈 프레임을 만드는 서방 국가들의 느슨한 연대체. 그렇죠. 뭐 예를 여기에 들면 과거에는 뭐 기후 러시아도 있었다면서요? 그럼요. 그래서 러시아가
80년대 후반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렇게 완전히 소련이 동포 몰락하고 사회주의가 망하고 그리고 나서 자본주의가 된 1997년에 네네. 러시아가 아마 가입을 했을 거예요. 그거는 네. 미국이 러시아를 이렇게 그럼요. 아는 거네요. 받아 아는 그렇죠. 거네요. 네. 사실 여기도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근데 이탈리아도 나중에 가입했고요. 이탈리아는 좀 약한데 우리보다도 조금 떨어지는 수준인데. 그렇죠. 여기 왜 가입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970년대 중반 네네네. 이때 가입을 했고요. 캐나다도 그때쯤에서 가입을 캐나다는 했어요. 그냥 미국 아니에요? 준 미국 아니에요? 미국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자기 편을 하나 더 끌어들인 그런 셈이고 러시아도 1997년에 가입을 했는데 들어왔는데 뭐 다른 국가들이 받아줘야 들어오는 거니까 그때만 해도 러시아가 이제 상당히 이제 사회주의 몰락한 이후에 옐친 시대네, 옐친 시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자유주의로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죠. 막 그 선거도 하고 그랬을 때니까. 그러다가 언제 이제 쫓겨나냐면 그래서 G8이 됐었어요. G8이었다. 일시적으로. 그러다 언제 쫓겨나냐면 그 러시아가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 말고 그 이전에 2014년에 한 10년 됐죠. 그때 크림반도 맞아요. 그 점령했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크림반도를 합병하잖아요. 그 유명한 오데사항 점령했죠. 근데 이제 사실 전함 포테킨 영화 나왔던. 이 크림반도 문제도 복잡해요.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이제 크림반도에 주로 사는 그 민족들이 이제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이제 그 주류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슬라브계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왜 슬라브계가 많냐면 옛날부터 기억이 나셔요? 그 부동항 얘기. 그렇죠.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흑해로 진출한다. 그리고 이제 소련 제국 시절에 러시아 본토 사람들 그쪽으로 많이 갔겠네요. 강제 이주도 막 하고. 강제 이주도 많이 했고.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는 항상 이렇게 그 항구가 다 얼어 있고 이렇게 막 아주 시베리아 옛날에 영화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항을 만들어서 확보해서 이 해양으로 진출하는 게 러시아의 수군이었죠. 그래서 항상 이 크림반도나 흑해를 둘러싸고 분쟁들이 있었고 또 한 군데가 블라디보스토크 아닙니까?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러일 전쟁이 그 당시에 또 그런 게 있는 그 배경이 사실 그런 거죠. 그래서 러일 전쟁 때도 영국이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반도로 진출하는 것을 막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죠. 그게 거문도 점령 사건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국사 시간을 그리고 영일 동맹이 그래 영일 동맹. 그래서 영국이 근데 그렇다고 영국이 이렇게 그 아시아까지 와서 한국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이죠. 조선까지 막 뭐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그럴 만한 실익이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그 역할을 일본한테 준 거다. 동맹을 맺으면서. 야, 그러면 사실은 일본은 이미 100년 전부터 서구 열강의 아시아에서의 파견소 역할, 대리인 역할을 해왔던 거네요. 해왔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걸 잘 본 거죠. 뭐 자기 나라 입장에서 보면 저기에 우리의 전략적 포인트가 있구나. 포인트가 있다. 라고 이제 일본이 그것을 간파한 것이고, 그래서 일찌감치 근대화를 한 일본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강대국이었던 영국. 그런데 일본하고 갈등을 계속 일으키고 있었던 한반도를 둘러싸고요. 러시아라든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유럽에 러시아하고 그러면 갈등한 나라가 어딘가 했을 때 이제 영국이 그 당시에 굉장히 아주 강대국이면서도 러시아하고 계속 1차 대전 때부터도 계속 그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일시적으로 러시아하고 영국이 동맹을 한 적도 있었죠. 1차 대전 때, 대전 전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영국은 항상 러시아가 계속 뻗어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 견제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본하고 손을 잡은 거죠. 근데 영국하고 미국은 물론 독립전쟁이 있었지만 항상 이렇게 같은 식구라고 같은 앵글로색슨 국가죠. 그래서 미국도 진주만 침공하기 전까지는 일본이 미국은 보면 그래요. 나를 공격하는
미국을 감히 응? 네, 네. 미국을 감히 공격하는 놈은 가만두지 않는다. 네. 끝까지 가서 보복한다. 이게 미국이거든요. 그렇죠.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9.11 때 9.11도 보면 정말 막 끝까지 어떻게 보면 네. 사실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데 그렇죠. 없는 이라크 거. 같은 경우에 후세인 그 나중에 없는 걸로 보면, 밝혀졌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도 하여튼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보복한다. 네.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영국하고 동맹 관계였고 그 전까지 상당히 일본하고 미국은 일본 편에 많이 서 있었죠. 그래서 이 한국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일본 편을 많이 들어줬고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진주만을 침공을 한 순간 이거는 아닌 거지. 그래서 네, 네. 아주 그 잔인한 보복을 했죠. 그게 네. 이제 원자폭탄 투하잖아요. 참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안 일으켰으면 우린 독립 못할 뻔했어요. 그렇게 되나요? 그런 뭐 가정도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연합군의 미군이 적극적으로 참전하게 된 게 미국이 그게 이제 진주만 침공이잖아요. 네. 그렇게 안 됐으면 미국이 참전 안 하고 일본한테 그때 원자폭탄 투하를 안 했을 과연 항복했을까? 우리가 설사 나중에 독립을 했다 하더라도 굉장한 고난의 세월이 더 있긴 했겠죠. 그리고 지금 G7에 아시아 국가는 일본 딱 하나예요. 일본은 자기들이 아시아라고 생각 안 해요. 아시아라고 생각 안 해요. 네, 제가 이렇게 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은 유럽이라고 생각해요. 서방이라고, 서방 국가라고. 타라입구. 네. 아시아를 서방 국가라고. 아시아를 벗어나서 구라파에 들어갔다 뭐 타라입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보면 뭐 옷차림이라든가 뭐 지금도 보면은 지금도 일본 그 대신들은 뭐 연미복 입고 나오는 거 보면 그렇죠. 그 참 웃겨요. 웃기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은 그 유럽의 어떤 귀족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상당한 동경 그대로 이제, 이런 게 있죠. 네. 이렇게 아니 우리가 왜 그냥 뭐 이거는 그냥 제 그냥 개인적 생각이지만 일본의 뭐 우리 만화 영화 이런 거 보면 네네. 그런 거 많습니다. 저도 어제 만화 영화 봤었는데. 네네. 그런 특히 옛날에 뭐 일본의 그 만화 영화 중에서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캔디라든가 캔디. 뭐 그런 류의 만화 영화들 있잖아요. 명작이죠. 일본에서 만드는데 전부 다 유럽 지향적이야. 근데 전부 다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유럽의 왕실들, 베르사유 장미 뭐 이런 거 다 순정만 저도 열심히 읽었지만 이제 일본은 자신들이 서방의 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방 국가들을 대리해서 아시아를 자기들 관할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미개한 아시아를 관할한다. 네, 그런 게 굉장히 강하죠. 그 일본의 공작, 뭐 후작, 남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일본에서 지은 거 아세요? 아 그렇습니까? 일본에서 지었어요. 그건 몰랐어요. 그건 이제 뭐 공작, 후작, 자작, 백작 뭐 이런 게 그 일본에서 지었는데 이게 영어로 듀크, 카운트, 그렇죠. 뭐 얼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일본에서 지었는데 이걸 또 따오기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서 또 따왔어. 아. 뭐 후에 봉한다. 제후. 뭐 환제공에 봉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은 참 이 남의 것 차용해가지고 자기들식의 이 대단한 문화인 것처럼 만드는 이 특별한 재주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잘 교묘하게 잘 활용하고 있죠. 아니 그걸 뭐 저는 나무랄 생각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고 네. 자기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못하는 나라가 바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은 열심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략적 목표와 그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보면 일본이 이제 그때 2차 대전 때 미국한테 패배하고 나서 그 뒤로 이제 평화헌법을 도입하고 하면서 군사적 어떤 군사력에 대해서 포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재밌는 게 뭐냐면 독일에서는 독일하고 일본하고 어떻게 보면 양쪽의 추축국인데 근데 유럽의 추축국인 독일은 완전히 일망타진을 했어. 미국이 그 주도해서. 전쟁 세력 전범들이 네, 완전히 일망타진하고 나치당이 남아 있습니까? 뭐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아주 냉혹하고요.
또 이것은 피해자가 이스라엘이니까 네, 네. 이스라엘이라는 게 또 유대인이 또 미국하고 또 특수관계 금융자본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또 있는 거니까 이런 걸 보면서 참 씁쓸하죠. 그래서 이 독일에 대해서는 두동강을 냈죠. 분단을 시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해요. 추축국이 일본인데 왜 우리나라가 분단이 됐을까? 그렇죠. 응? 네. 그죠? 되게 슬픈 역사인데 미국이 봤을 때에는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그때도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본이 일본 군정을 하면서 일본이 필요해진 거예요. 냉전기로 가면서. 그래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일본을 잘 활용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그 2차 대전 직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나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를 해줬어요. 네. 제가 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일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실 때 항상 세계 지도를 봐야 되거든요. 세계 지도를. 그러면 세계 지도를 보고 이렇게 딱 보면 미국 대륙이 있고요. 그 미국 대륙 왼편에 태평양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태평양이 다 미국이 봤을 때 자기들이 이제 안방이라고 생각하면 앞바다지. 예. 그러면 자 중국이 있고 중국도 상당히 크죠. 그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자기들의 그 마지노선이랄까 뭐 어떤 울타리 그게 태평양 넘어 어딜까? 그 일본인 거예요. 일본이고 그다음 필리핀 열도고. 네. 우리는 이제 그 앞에 있는 거죠. 좀 더 앞에 전초기지 같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잘못하면 총알바지 될 가능성이 있다. 원래 이제 전쟁하면 최전선 총알바지. 아니 저 미국에서 한국에 이렇게 주둔한다 그러면은 전방에 가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네, 최전방인 거죠. 네. 그래서 일본이 태평양의 이쪽에 그래서 인도 태평양이라고 일본 스스로 이름 붙인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그 전략적 위치를 일본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걸 계속 부각시키고 이용해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증강할 수 없는 자신들의 위치를 극복해야겠다. 그래서 보통국가화 해야 되겠다. 평화헌법을 수정해야 되겠다. 이게 기회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일본은 지금 미중 간의 어떤 패권 경쟁을 적극 활용해서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이 G7 회의에 일본은 이런 G7 회의 같은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개최도 하고 하면서. 사실 이거 보면은 이 정상들한테 제공되는 음식들이 후쿠시마. 그것도 뭐 제공한다 이거는 이 일본의 G7의 이번 목표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한번 털어보겠다라는 목표가 보여요. 그죠? 네. 또 거기서 또 개최도 하고.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가서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안보 시스템을 뭐 재구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이나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뭐 좋아요. 우리가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가 북한하고의 분단 또 북한의 북핵 문제 이런 것만 아니라면 우리가 훨씬 더 자유롭겠죠. 외교 전략에 있어서.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픈 부분이잖아요.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핵 얘기도 그 발목 잡고 있는 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 북한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이란 차원에서 그런 얘기들이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북한이나 한미 동맹 이게 아닌 거예요. 미국의 전략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이 일본과 한국을 적극 활용해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약간 그래도 중국의 우호적인 상황으로 남아 있거나 뭐 균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에 찰싹 달라붙지 않는다면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걸 갖기 위해서는
좀 애타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뭐 아니 우리 연애할 때도 좀 이렇게 튕기고 해야 밀당이 또 연애 기술인데 그래야 되는 거지. 네. 넙죽 엎드려서 다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외교는 사실은 전략적 모호성, 특히 우리처럼 확실한 강대국이 아니라 중견 선진국인 경우에는 전략적 모호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 우리 지정학적으로 전형적이 낀 국가예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정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죠?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어느 한쪽에 100% 기울어지지 말고 미국에 조금 기울어지긴 하더라도 이쪽도 좀 여지를 남겨놓고 하면서 애달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전략적 모호성이거든요. 이걸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인데 외교는 원래 기회주의적인 거예요. 특히 강대국이 아닐 때는. 아니 그런 거 아닙니까? 강대국이 아닐 때는 기회주의적으로 해야지. 이게 뭐냐. 조선시대로 가면 광해군 있죠. 광해군의 무슨 외교지 그때? 그걸 뭐라고 불렀죠? 그때 후금하고 저기 명나라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인가요? 등거리 외교를 했죠. 등거리 외교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략적 모호성 내지는 기회주의예요. 기회주의는 또 듣기는 안 좋게 들리는데 외교하면서 기회주의적인 그런 게 하나도 이게 전략적이란 얘기거든요. 전략적인 거 없이 외교를 하면서 의리 지키는 것 치고 그렇게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래서 광해군은 이렇게 등거리 외교를 했지만 되게 이제 조선에서 그 성리학을 공부하신 그 선비들께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망한 거죠. 사실은 그랬으면 정권이 날아갔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이게 어떻게 왕조가 유지된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여하튼 간에 외교에서 누가 의리 같은 게 어디 있어. 우리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아니 강자하고 손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느 정도는 또 가치라는 게 있는 거지만 일단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한데 윤 대통령의 외교 전략은 제가 보면 전략적 명확성이에요. 명확성이죠. 전략적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적 명확성. 그래서 이미 만방에 발표를 했어. 우리는 미국 편, 미국 편이야.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린 미국 편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늘 미국 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데 우리는 미국 편을 만방에 발표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중국하고 적대적이야. 라고 막 세계에다가 막 방송을 해야 되는 거야. 미국 편인 거는 좋은데 돌아서 중국 보고 당신들하고도 관계 좋아 이 정도 하면 되는데 우린 미국 편이기 때문에 넌 싫어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미국하고 관계 사이좋고 중국에 대해서 우리 걱정하는 거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 생각을 갖고 있고 중국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앞으로 함께 같이 번영의 어떤 아시아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줘야지. 립서비스인데. 그런데 막 저 중국에 대해서 완전히 막 적대시하고 막 앞장서가지고 근데 보시면요. 이 G7도 아마 그렇겠지만 미국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 절대 중국을요.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지금 G7에서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정전력의 일환으로서 G7 회의가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은 지금 중국하고 배터리 협력을 가지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중국과 우리는 디커플링 하는 것이 아니라 디리스킹 한다. 리스크를 줄이는 과정으로 계속해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럼 한국에서 알고 있는 G7은 중국 봉쇄 전략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G7 회의가 전혀 안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원래 G7은 사실은 선진국들 간의 현안을 논의하는 곳인데 예를 들면 과거에는 기후변화 이런 걸 얘기 많이 했었죠.
그런 걸 많이 했었고 그다음 에너지 전환 에너지 이야기 많이 했죠. 시대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시대 정신에 대한 얘기들. 그런데 이제 지금 아마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중국이 너무 부상을 하면서 위협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중국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부분, 침략, 침범을 막 하는데도 이것을 중국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것을 제지하지 않고 있다라든가 뭐 코로나 얘기라든가 뭐 이런 그 전에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 정도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중국하고 뭐 전쟁 뭐 또는 이제 이 대만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무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죠. 네. 전혀 아니죠. 그거는 사실 미국도요. 대만을 포함해서 하나의 중국. 인정을 하죠. 미국도 인정하는 인정을 정책. 하죠. 그래서 미국은 아예 그 밑에 그 외교 관련된 보좌진들이 참모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올해 초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그러면서 단지 우려 사항을 완곡하게 얘기하는 거죠. 우려 사항을. 근데 우리나라 이 기사를 보면 언론도 문제가 있어요. 그 우려 사항만 부각해서 얘기해요. 그 5년 안에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할 수 있다 이야기가 미국의 극우 싱크탱크에서 그냥 흘린 이야기래요. 그렇죠. 수준이. CSIS 이런 데서 한 거 아니에요? 예? CSIS나 이런 뭐 데서 한 거 그런 쪽이 중국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답니다. 아니 일단 저는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만을 침공하려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 넓은 바다를 건너서 상륙 작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접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대만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하고 북한하고 달라요. 서로 상호 투자도 하고 자유왕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 국민들한테 대만 국민들의 생각은 제가 무슨 여론조사를 봤는데 이거 뭐 이건 공영 방송이 아니니까 인용 안 해도 되겠죠. 대만이 그러면 중국에 흡수되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수였고요. 그러면 완전히 중국하고 분리해서 독립하기를 원하느냐? 독립하기를 원하느냐? 또 그것도 한 다수가 아니라고 하더라. 대만이 원하는 거는 중국하고 관계를 잘 지내면서도 자신들의 어떤 약간 다른 체제가 유지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만 사람들이 원하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그렇죠. 것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만을 보면 민진당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당이 이렇게 크게 두 개의 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민당이 옛날에 장개석 그 국민당이잖아요. 중국하고 전쟁했던 그룹들이죠. 그런데 이 국민당은 약간 민족주의 성향이에요. 민족주의 성향. 중화민족주의.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 국민당이 사실은 일본하고 많이 싸웠잖아요. 일본하고 전쟁했던 당이죠. 이 민족주의 당이에요. 그리고 민진당은 사실은 약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세력.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보면 약간 친일적 성향을 가지고 있죠. 친일적. 그리고 사실은 대만이 과거에 일본이 또 지배도 했었고. 그렇죠. 우리보다 더 오래 지배했죠. 한 60년. 그렇죠. 5, 60년 그래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청일 전쟁 끝나고부터 지배했어요. 굉장히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서 또 살았죠. 그래서 지금 이 구도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국민당이 집권하냐 민주당이 집권하냐에 따라서 또 다른 그게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묘한 거죠. 그래서 공산당과 국민당은 과거에 굉장히 서로 이렇게 싸웠지만 국민당은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친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중국 본토에 가서 계속 시진핑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당수가. 그래서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대만의 국민들도 친중적 성향과 이렇게 민진당 같은 약간 친일적 성향으로 지금 갈라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대만의 이 어떤 민심이 굉장히 팽팽하다. 그리고 현 상태 유지하기 원하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홍콩하고는 좀 다르다. 홍콩은 사실 완전히 복속이 돼 있잖아요. 복속이 됐죠. 복속이 되면서 그 독립성이 완전히 없어졌지만 홍콩은 자체적인 정치 체제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쵸.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근데 대만은 자체적인
권력 정치 체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해소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적으로도 뭐 그렇게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그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 그렇죠. 저도 의문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중국이요 2028년에 IMF 보고서에 의하면 2028년에 중국의 GDP가 미국을 앞설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했죠. 네. 그리고 2016년인가 17년인가 이때 이제 트럼프 시절에 중국의 GDP가 한 60-70% 미국의 60-70%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중국의 GDP가 미국의 80%를 넘어섰어요. 네. 그러면 이대로 가면 언젠가 앞서겠네. 이게 지금 계속 추세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 사실 인구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량으로 미국은 보면. 3억이고 네. 여기는 14억 14억 되니까 네. 비교가 안 되죠, 사실. 예. 그래서 군사력을 제외하고 경제만 가지고 본다면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구매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의 목표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2028년 GDP 추월 시점을 늦추는 게 미국의 현실적 목표예요. 현실적 목표다. 네. 그래서 이것을 늦추기 위해서 지금 온갖 이제 막 무역 장벽과 또 동맹국들을 총동원한 일종의 그런 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중국이 뭐 몰락할 것이다 이런 이제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런 상태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만약 35년으로 늦춘다고 보더라도 한 10년 동안 이런 상태로 우리는 그 등살에 끼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뭐 그래서 이 G7에서 저는 경제 얘기를 주로 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그렇죠. 경제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안보 얘기를 한미일이 따로 만나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G7 차원에서 하기에는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약간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그러면 G8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하냐 했을 때 모르겠어요. 요새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좀 이건 뭐 그냥 우리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생각이죠. 예를 들자면은 이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영국, 캐나다는 뭐 미국과 같은 형제인 거고, 프랑스나 독일은 전통적인 이제 서방 국가들, 이탈리아도 이제 전후 재건 과정에서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일본만 유일하게 이제 아시아 국가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미국을 혈맹이라고 느끼는 것처럼 미국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 안 하잖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미국에서의 외교 단계에서 우리가 한던 3단계 정도. 1단계가 이제 영미 앵글로색슨 국가. 그다음에 2단계가 일본, 독일 같은 이제 전통적인 이 강대국들. 우리는 뭐 3단계 정도를 취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견국 중에서 조금 이제 중요한 나라. 그렇죠. 뭐 이제 필리핀 이런 데는 완전히 그 뒤고. 뒤에죠. 우리보다 뒤에죠. 뒤고. 그럼 전략적으로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 한국보다는 오히려 인도 같은 데를 더 설득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인도는 이제 사실은 비동맹이잖아요. 지금 전형적인. 뭐 사실 보면 인도 입장에서는 지금 아쉬울 게 없죠. 완전 강대국 아닙니까? 지금 강대국이죠. 인도가 지금 아니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냥 누워 엎드려 헤엄치기라고 하나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서로가 막 중국하고 뭐 미국도 오죠, 중국도 오죠, 한국도 오죠, 일본도 오죠. 뭐 난리죠. 또 찾아오죠. 중국의 대안으로도 막 뜨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인도가 중요하죠 지금. 네. 그죠? 인도. 뭐 남미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우리는 중요하긴 하지만 일본만큼은 아닌 거죠. 그것은 뭐 사실은 지정학적 어떤 현실이죠. 현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일본 주도의 어떤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의 어떤 군사 동맹이나 군사적 어떤 그 큰 틀의 어떤 전략이 완성이 되게 되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그 하부로 들어갈 가능성이 그렇게 많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사실은 저는 조금은 그러니까 미국 편에 지금 만약에 이 양진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쨌든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독재 국가 편에 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전략적 모성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일본에 복속되는 그런 결과로 이것이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미국은요. 태평양 너머에 있는 나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본 위주로 이것이 주도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중국과 미국은 몰라도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못 믿을 나라이면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물론 미국도 못 믿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경제 면에서 중국하고의 협력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혼자서 포기 못하겠다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프랑스나 캐나다, 네. 캐나다나 독일이나 그러니까 미국과 동맹국이지만 영국이나 일본하고 조금 스탠스가 다른 나라들. 그 나라들을 저는 주목해야 된다. 너무 멀어, 현실적으로. 이게 그 일본하고 우리 소부장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똑같은 소부장 만드는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근데 독일하고 우리가 이제 교역량을 늘려보려고 했는데 늘린다고 늘려봐야 뭐 전체 교역량의 뭐 한 2% 3%밖에 안 되더라고요. 뭐 그런 건 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한 교역량 면에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국제 정치에서의 전략 전략적으로 일본과 영국 수준으로 우리가 가는 것은 그것은 우린 일본하고 같이 지금 동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을 바로 지척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좀 신중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일본이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그런 전략을 썼잖아요. 영국하고 전략적 동맹을 맺었다가 독일하고도 맺었다가 유럽 내의 이 세력 균형이 어떻게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호하게 이제 기회주의적 처신을 해서 5대 강대국 수준까지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완전히 뭐 중간에서 막 이게 아니라 네. 큰 틀에서는 같은 어떤 그 동맹국들하고 같이 행동하는 거죠. 근데 아니 호주나 캐나다도 그렇게 하잖아요. 프랑스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앞장서서 총알바지가 되거나 이럴 필요도 없는 거고 여지를 또 두고 중국이나 이런 데하고 러시아하고 적대적 관계가 세팅은 될 필요가 없다. 네, 네. 세팅은 될 필요가 없다. 어느 순간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G7 가서 독일 총리하고 슐츠 총리인가? 하고도 뭐 저기 협정도 맺어보고 일도 해보고 마크롱 대통령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좀 사실 특히 마크롱이나 슐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해서 그냥 좀 지적이잖아요. 지적이다. 스타일이 좀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네. 이렇게 그 연설하는 거 보면 그 미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상당히 있어요. 네. 저는 거기에 상당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로서 미국을 비판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미국을 하고 등지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할 얘기는 하겠다 이런 거예요. 나는 미국이랑 우리는 프랑스는 미국하고 동맹국이고 네. 같이 가지만 동맹국은 평등하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 그리고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를 구가하던 미국이 지금 자유주의가 아니라 보호무역으로 계속 갔을 때 전 세계 경제와 안보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면서 마크롱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의 어떤 대안적 세력,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에 아까 제가 공공재 얘기했죠. 국제 공공재. 그 이미지를 본인이 갖고 가려고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뭐 그것이 프랑스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그런 게 항상 있었고. 그렇죠. 그 말이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프랑스가 자유주의 체제, 글로벌 자유주의 체제에 굉장히 이념적 충실성이 있는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이 나라도 자국 중심적인 게 이라크라든가 리비아 폭격할 때 보면요. 나토 연합군이 아니고 프랑스 개별 국가로서 미국 폭격하면 바로 같이 폭격해 버려요. 자기 그렇죠. 이익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제 얘기는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좀 약간 그런
성격이랄까 특성? 저 좋아하죠. 저는 그 사람의 그 철학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이제 DJ는 좀 사실 그 정도의 어떤 국제적인 그게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산업화도 성공하고 자체적으로 어쨌든 동아시아, 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나 제3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가 만들었고. 스스로 성공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선진국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올라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저는 국제 공공재를 전파할 수 있는 역량,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의원님 그 당시에 뭐 반문이셨을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 정치에서 하신 역할은 좀 인정해 주셔야 돼요. 뭐 역할을 많이 했는지 모르는데 지금 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보다는 그때가 더 나았던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본인이 예를 들어 국제 사회에서 어떠한 그 지금 마크롱처럼 내지는 그 전에 이제 DJ처럼 이렇게 본인이 어떤 딱 그 주관을 가지고 이것을 막 설파를 했다든지 뭐 그게 받아들여지고 이런 건 떠나가지고 말이죠. 그렇게는 못하셨죠. 그건 좀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소극적인 그분의 성향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그분의 캐릭터죠, 캐릭터. 제 얘기는 뭐냐면 조금 더 당당하고 조금 더 주체적이고 자율적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자유주의나 이런 어떤 세계 질서에 대해서 더 관여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를 보이고 저는 그래서 동남아라든가 지금 이 사이에 껴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 있다. 뭐 베트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근데 오히려 잘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리딩 컨트리가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 어떤 좋은 면에서. 좋은 면에서. 자, G7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 있는데 미국하고 일본 꽁무니만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프랑스하고도 이 글로벌 그 자유 좋아하시니까 자유주의 체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토론도 해보고 또 뭐 독일과의 무역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장을 만들어 봐라. 자, 요 정도 조언을 하셨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 중심 일본처럼 그런 스탠스가 아니라 미국 큰 틀에서는 미국의 어떤 큰 틀에서 그 방향에 동조는 하되 프랑스나 이렇게 독일 정도처럼 할 얘기 미국이 너무 할 때는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호무역을 극단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결국에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거든요. 물가를 올려서. 이랬을 때 서민들이 더 고통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이제 저는 스스로 어떤 주관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있으시다면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전 세계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 나라하고 좀 이 정도 결은 돼야 되지 않냐. 그죠? 그랬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단지 경제력에서의 선진국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식민지 지배도 받았지만 그랬을 때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로부터 진정한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지금 사실 뭐 이래 갖고는 이건 그냥 종속적 저 나라는 저렇게 해서 미국 덕분에 경제 발전을 했고 일본한테 물건 팔아가지고 또 경제 발전했고 저런 나라구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40년 전, 50년 전 사고에 빠져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잘 키웠네. 뭐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요? G7 가서. 당연하죠. 저는 우리가 반대한다. 오염수 방류를. 이 입장을 명확하게 일단 이게 관철이 되든 안 되든 일단 그거를 세팅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실 오염수 방류를 저는 개인적으로 방류 꼭 해야 되나?
후쿠시마에서 계속 갖고 있어. 네네. 갖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근데 이제 그걸 관리하는데 일본 돈이 계속 들죠. 네네. 그러니까 이 비용 드는 것 때문에 사실은 방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왜 못 갖고 있는 거야? 저는 일본에 빈 땅 많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충분히 보관할 수 있어요. 근데 방류를 한다? 이것은 비용 때문이고 이런 어떤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가? 그거는 저는 동맹국하고 관계 없는 이슈다. 이것은 네네. 우리 국민들의 그 안전 문제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격상요. 그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뭐 세슘이라든가 이런 어떤 방사성 물질들이 이렇게 방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라고 물어보면 애매해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당장 죽는 거 아니거든요. 네네. 바로 앞에서 비폭받는 거 아닌 이상에는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하고 막 비교하지만 엑스레이 한 번 찍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한 번 찍는다고 무슨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엑스레이 왜 안 찍습니까? 가급적 안 찍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축적되니까요. 네. 축적돼서 어떤 결과로 인간관계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큐리 부인이 방사성 노출로 죽었잖아요. 죽었다는 설이 많습니다. 백혈병으로 죽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노출이 안 될수록 좋은 것이고 그렇죠. 노출이 될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 수술을 했는데 실패할 확률이 5%야. 이러면 그 수술은 위험한 겁니까? 안 위험한 겁니까? 위험한 거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괜찮아. 5%밖에 안 돼. 실패 확률. 근데 그 5%에 내가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0.1%면 안전한 건가요? 아니죠. 그 안에 내가 들어갈지 우리 아이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문제가 되면 상당히 심각한 어떤 상황으로까지 가는 거라 이 확률의 게임이라서 안 할수록 좋은 거고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방류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한다는 명확하게 해야 돼. 또 왜 명확하게 해야 되냐? 이건 나중에요. 생각보다 피해가 커졌을 때 그 피해가요. 눈에 안 보이는 피해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건강 피해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유전자적 이런 거 말고도 경제적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해양 생태계와 어민들 문제. 그렇죠. 여러 가지 추산업 겹칠 수 있죠. 문제. 만약에 이분들이 집단 소송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길지 질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방해는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적어도 그렇죠. 뭐 나서서 하진 않더라도. 그렇죠. 근데 한국 정부가 이거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했는데 우리는 왜 우리한테 그래? 이거 한일 정상회담 때 청구권처럼 또 국가가 또 중간에 끼어가지고 회방 놓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청구권 굉장히 명확하지만 좀 모호하긴 한데. 더 모호하죠. 근데 피해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거라서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민감하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면죄부를 해주는 건 국가에서는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우리는 반대한다. 그래도 일본 할 거예요. 일본은 할 거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입장 우리는 대변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 국가들이니까 우리가 뭐 일본을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쳐들어가고 뭐 오염수에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콘크리트 부을 수는 없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는 당신들이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가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대변해서 또 필요한 것들은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분명히 경고를 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세팅을 해야 돼요. 국제사회에서. 알겠습니다.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시찰단이 왜 가는가? 갈 가는 필요가 것 자체를 없죠. 반대하시죠? 네, 갈 필요가 없죠. 아니 그렇죠. 가서 뭐 하는 게 없잖아요. 하는 게 없는데 가서 그럼 이럴 거 아니야. 시찰단 왔다 갔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네. 그리고 한국 정부가 반대하지 않았어. 그렇죠. 이런 명분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지금 시찰단 가서 검증하는데 협조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가지 않겠다. 네. 이렇게 하고 선을 그어버려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현주 의원님 모시고 이제 G7 일본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서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만나고 독일의 숄츠 총리 만나가지고 옆에 섰을 때 좀 부끄럽지 않는 교양인의 모습으로서 러브샷이나 원샷 때리지 마시고요. 국제관계의 자유주의적 미래를 위해서 토론할 수 있는 한국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